대장동 의혹의 이른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이나 검찰 조사에 즉시 응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대선이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역대 선거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온 충청 지역에서 유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미래 운명을 결정하는 대통령은 유능하고 실적으로 검증돼 있어야 한다면서 자신이 그런 경제 대통령 후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해안 벨트 유세 이틀째를 맞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취약 지역인 호남을 돌며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윤 후보는 대장동 부패 몸통을 대선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민주당이 아니라면서 자신과 국민의힘이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다고 호소했습니다. 백신 3차 접종을 마칠 경우 오미크론의 치명률은 0.08%로 계절 독감 치명률과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미접종자의 치명률은 0.5%로 계절 독감의 최대 7배에 달했습니다. 제주대학교 기숙사 신축 공사 현장에서 기존 건물 철거 작업 중 굴뚝이 무너지면서 굴착기가 매몰돼 한 명이 숨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고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되면서 동부 돈바스 지역에서는 정부군과 친러시아 반군의 교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러시아가 침공을 시작했다는 판단에 따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미러 외교장관 회담을 전격 취소하고 정상회담 가능성도 일축했습니다. 뉴스큐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대장동 녹취록에서 이재명 게이트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국민의힘이 총공세에 나서자 민주당도 몸통은 윤석열이라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장동 게이트 공방이 재점화된 모습입니다. 막판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소아청소년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화이자 소아 백신 도입을 위해서 일정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맞아도 괜찮은 건지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선 D-14, 2주 남았습니다. 오늘부터 재외국민 투표가 시작이 되고요. 여야의 공방은 더 격해지고 있습니다. 20대 대선 2주밖에 남지 않으면서 주요 후보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충청도를 찾아 선제 타격론을 언급한 윤석열 후보가 한반도 전쟁 위기 원인 가운데 하나라면서 맹공을 퍼부었고요. 윤석열 후보는 자신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보다 DJ 정신에 가깝다면서 호남 민심 얻기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승환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충청도 사유임을 내세우면서 증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고요? 네, 이 후보의 작고한 장인 고향이 충북 청주인데요. 오늘 당진에서 열린 연설에서 충청도 사투리까지 써가면서 지역 민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편가르기를 하고 한반도 전쟁 위기까지 고조시키고 있다면서 윤 후보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우리 같이 살아야 하지 않겠슈? 같이 살아야죠. 그런데 자꾸 편가르고 선제 타격한다고 자꾸 하니까 미국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걱정하잖아요. 한반도의 전쟁 위기가 점점 고조되고 있다. 그 네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윤모 후보다. 앞서 이 후보는 아침 언론 인터뷰에서 대장동 의혹은 검찰 게이트이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몸통이라고 100% 확신한다면서 연일 윤 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후 이 후보는 세종과 충북 청주를 찾아서 세종의사당 설치, 충청권 메가시티 추진 등 지역 공약을 내세우며 표심 구애에 나섭니다. 네, 이번엔 윤석열 후보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했다고요? 네, 윤석열 후보는 조금 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전남 신안군 하이도에 방문했습니다. 하이도는 배를 타고 1시간 넘게 이동해야 할 만큼 교통이 좋지 않은 곳인데도 윤 후보가 직접 이곳을 찾는 데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윤 후보는 전남 목포 유세에서도 지금 민주당엔 김대중 대통령의 DNA가 담기지 않았다고 공격하면서 자신이 오히려 DJ 정신을 구현할 적임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 김대중 정신에 가깝고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추구하는 김대중 정신을 구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앞서 윤 후보는 오늘 첫 일정으로 동학농민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전북 정읍 구민사를 찾아서 권력층의 부패와 약탈에 항거한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어제 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부패의 몸통이라고 비판했던 만큼 이 후보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네, 마지막으로 심상정, 안철수 후보 일정도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늘 수도권 집중 유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아침 장애인 지하철 시위 현장을 방문해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은 정치와 정부가 할 일이라고 외쳤고, 서울 망원시장 유세에선 내로남불 정치를 해온 민주당과 준비 안 된 후보를 낸 국민의힘 대신에 미래 정치를 위해서 자신을 택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심 후보는 경기 안양을 거쳐 잠시 뒤 경기 시흥에 있는 전통시장에서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유세를 이어갑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제 부산에 이어서 오늘 울산과 경북 포항을 찾았습니다. 오전에 열렸던 울산 지역 기자간담회에서는 민간 기업을 유치하는 게 지역 균형 발전의 핵심이라면서 이를 위해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방정부에 이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야권 단일화 파기에 대한 질문에는 국민의힘이 서로 정치를 함께하는 파트너가 아니라 적대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불쾌감을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안 후보는 이후 울산 태화 종합시장 유상에서 나라를 망신시키지 않을 후보는 자신뿐이라면서 인물론을 부각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승환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오늘 역대 대선에서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 지역을 찾아서 집중 유세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충남 당진을 거쳐서 지금은 천안의 번화가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강조하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역균형 발전을 내세워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천안 아산 시민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이 모이셨는데 천안 아산이 좀 좁은가 봐요. 자리가 여기밖에 없는가 봐요. 네. 자, 여러분, 제가 본격적으로 여러분께 드릴 말씀 드리기 전에 제가 하나 간단한 제안하겠습니다. 제가 오면서 지금 좀 전에 들었는데 이 자리에서 얼마 전에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잠시 경쟁하고 또 이렇게 나눠 있을지라도 우리는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고 결국 또 함께 해야 될 공동체 구성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잠깐 우리 먼저 어려운 일 당하신 그분들 묵념 잠깐만 하고 시작해도 되겠죠? 네, 잠깐 묵념하겠습니다. 묵념.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새로운 나라 정말 공정하고 희망 넘치는 나라 만들어야죠. 모두가 행복한 나라 함께 만들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우리 영상 기자님들 다 찍으셨어요? 아니 혹시 더 필요하시면 네, 그러면은 우리 영상 기자님들이 조금 비켜주시면 저도 마스크를 좀 벗고 여러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천안 아산 시민 여러분, 이재명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나를 위해, 천안 아산을 위해, 충청남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 그리고 지금보다는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이재명은 여러분과 함께 이재명은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새로운 대한민국, 희망 넘치는 나라,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편갈라 싸우지 않는 기회가 넘치는 나라, 경제가 살아서 지속 성장하는 나라 꼭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근처 어디에 울고 녹는 박달재 있지요? 그 천등단 박달재 밑이 제 처가여요. 이서방, 충청사회 이서방이 여러분께 저는 사드 같은 거 말고 훨씬 더 훌륭한 여러분께 도움되는 거 드리려고 왔습니다. 환영하시죠? 우리 뭘 싸가지고 왔는지 한번 볼 테요? 여러분, 오늘부터 아마 추경 편성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는 정치를 하는 데서 국민들의 고통을 이용해가지고 내 표를 얻겠다, 이게 제일 나쁜 거라고 생각해요. 동의하시죠? 우리가 정치인들은 국민을 대리하는 사람들이고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고 정치인들이 행사하는 모든 권한, 모든 예산 다 국민으로부터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국민을 위해서 국민의 명령에 따라서 사용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가끔씩 우리 정치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잘못하면 나한테 기회가 와요. 이게 양당 독재 체제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못하면 나한테 기회가 오니까 또 우리 국민들은 둘 중에 하나밖에 고를 수가 없으니까 아우 정말 싫다 하면서 차악을 선택하게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이 정치 환경 때문에 상대방 실수가 곧 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발목 잡아가지고 상대방이 국민들한테 지탄받으면 나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이런 걸 구태 정치라고 합니다. 지금도 이런 일 벌어지고 있죠. 말로는 50조 원 지원한다고 해놓고 내가 당선되면 하겠다, 35조 원 지원하라고 말해놓고 다른 거 쓰지 말고 아껴서 해라. 이 위기 상황에 대체 돈을 어디서 마련하라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더불어민주당,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통받고 우리 프리랜서 노동자들 힘들어하니까 그나마 17조 준비했습니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50조 원 추가 마련해서 지금까지 입은 손해, 앞으로 입을 손해 확실하게 보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정치를 하는데 국민들이 고통받으면 아, 집권 세력 미워해서 나한테 표 주겠지, 이런 식의 정치 이제 하지 말아야죠. 제3의 선택이 필요한, 제3의 선택이 가능한 정치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못되게 하는 게 아니라 협력할 수 있는 모든 정치 세력들이 힘 합쳐가지고 각자 영역 맡아가지고 잘한 다음에 성과로 국민에게 평가받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들 잘하기 경쟁해서 국민의 삶 개선해놓은 것이 진짜 정치죠. 이재명이 그런 합리적인 정치, 통합의 정치 해내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코로나가 요새 조금 진화를 해가지고 바뀌었어요. 그렇죠? 속도는 빨라지는데 치명률은 낮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조그만해져가지고 막을 수가 없어요. 눈에 잘 안 띕니다. 그렇죠? 코로나가 진화하면 대책도 진화해야 되겠죠? 원천 봉쇄 불가능하게 됐으면 이제는 자유롭게 우리가 최대한 경제활동하면서 생기는 문제, 중환자 철저하게 관리하고 생기는 문제들을 잘 대비하는 게 맞겠죠? 상대가 진화하는 만큼 방역도 우리도 진화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재명에게 기회를 주시면 스마트하고 유연한 방역으로 경제생활, 일상생활 신속하게 복구하고 중환자 확실하게 관리하면서 경제회복 신속하게 이뤄내겠습니다. 여러분, 네, YTN은 이재명 윤석열 후보 유세 현장을 보신 것처럼 라이브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후 1시쯤에는 윤석열 후보의 목포 유세를 라이브로 전해드린 바 있다는 점을 공지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이른바 그분으로 지목된 조재현 대법관이 의혹을 전면 부인하면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자료 제출이나 검찰 조사에 즉시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네, 조재현 대법관이 그분 의혹에 대해서 전면 부인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오늘 오후 대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자청했습니다.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30분 넘게 이른바 그분 의혹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김만배 씨는 조재현 대법관을 그분으로 지칭하고 50억 원을 만들어 빌라를 사주겠다. 그리고 딸이 자신의 도움으로 특정한 곳에 산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먼저 조 대법관은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깜짝 놀랐다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기자들이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 대해서 줄곧 물었지만 전혀 만나거나 통화한 적도 심지어 알지도 못한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저는 김만배 씨와 공적으로나 사적으로나 단 한 번도 만난 일이 없습니다. 일면식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 한 번도 통화를 한 적도 없습니다. 또 언론사와 기자들과 만나면 명함을 간직하는데 김만배 씨 명함은 없고 또 성균관대 동문이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 자체가 의심 사유가 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러 자료 제출이나 검찰 조사에도 즉시 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요. 네, 조재현 대법관은 김만배 씨가 자신의 딸에게 주거지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3명의 딸이 살고 있는 곳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자신이나 가족 그리고 친인척 가운데 대장동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딸들에게 물어도 봤는데 사실 무근이라는 답을 받았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필요할 경우 관련 자료 제출에 응하겠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주민등록 등본 제출 등 필요한 자료 제출은 대법원이든 검찰이든 어느 기관에서든 요청하면 즉시 응하겠습니다. 하등 회피할 이유가 없습니다. 조재현 대법관은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아직은 검찰로부터 단 한 번의 연락이나 문의, 조사 요청을 받은 일이 없다면서 필요하다면 즉시 자신을 불러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조 대법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토론회에서 직접 실명을 언급한 것에 대해 유례없는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서 법적 조치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조 대법관은 의혹이 계속 증폭돼 선량한 국민을 오도할 염려가 있고 국민의 신뢰를 존립의 바탕으로 하는 사법부에 불신의 부채질을 하고 있어 전적으로 본인 결정에 따라 기자회견을 자청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오철입니다. 오미크론 변이의 거센 확산세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7만 명대로 폭증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00명대로 늘었고 사망자도 100명 가까이 발생하면서 여러 방역 지표에 지금 빨간불이 켜진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만 5세에서 11세용 코로나19 백신을 허가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신현준 기자. 네, 신현준입니다. 어제 발표가 9만 명대 후반이었는데요. 오늘은 7만 명 넘게 늘어난 거죠? 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17만 1,452명입니다. 전날보다 7만 명 넘게 폭증하면서 처음으로 17만 명대로 뛰어올랐습니다. 신규 확진자는 일주일 전인 지난 16일 5만 명에서 9만 명으로 뛰어오른 뒤 계속 9만 명에서 10만 명을 오르내렸는데요. 오늘 다시 17만 명으로 급증한 겁니다.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거센 데다 휴일 효과가 사라지는 수요일이라 확진자가 폭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1.9배, 2주 전보다는 3.5배, 5주 전보다는 29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앞서 연구기관들은 다음 달 초에 하루 확진자 17만 명과 위중증 환자 1,000명을 예측했는데 이미 17만 명에 도달한 만큼 앞으로 확진자 규모는 더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확진자가 17만 명대로 증가하면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많이 늘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2명 증가한 512명으로 한 달여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사망자는 99명으로 역대 4번째로 많았고 누적 사망자는 7,607명입니다. 특히 사망자가 100명 가까이 발생한 건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적으로 변한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어제 오후 5시 기준으로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36.9%로 하루 전보다 0.6%포인트 올랐고 수도권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1.6% 올라 1.6%포인트 올라 35.9%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 대상자는 52만 1,294명으로
하루 사이에 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백신 3차 접종을 마치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되더라도 치명률이 독감 수준이다. 이런 방역당국의 분석이 나왔다고요. 네, 방역당국이 지난해 4월 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확진된 123만여 명 가운데 변이 분석을 마친 13만 6천여 명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3차 접종을 완료한 경우엔 오미크론 치명률이 0.08%로 계절 독감 치명률인 0.05에서 0.1%와 거의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백신 미접종자의 오미크론 치명률은 0.5%로 계절 독감의 5배에서 7배에 달했습니다. 특히 고위험군인 60살 이상 고령층은 3차 접종을 마친 경우 치명률이 0.5%에 불과했지만 미접종자는 3차 접종 완료자의 10배가 넘는 5.39%로 치솟았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과학적 분석 결과를 유념해 백신을 반드시 맞아야 한다며 고령층의 경우엔 추가 접종을 완료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최근 백신을 맞지 못하는 어린이들 사이에서 발생률이 급증하고 있는데요.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요? 네, 대상자는 만 5살에서 11살까지 어린이 317만여 명입니다. 이들 소아를 대상으로 하는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이 오늘 국내에서 허가를 받았는데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임상시험 최종 결과 보고서 등을 허가 뒤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화이자의 5살에서 11살 코로나19 백신 코미나티주의 품목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번에 허가된 소아용 백신은 1회에 0.2ml를 투여하게 되며 이 가운데 유효 성분은 10마이크로그램으로 12살 이상 대상 백신의 3분의 1 용량입니다. 백신은 3주 간격으로 2차례 접종하게 되고 중증의 면역 저하 어린이의 경우엔 2차 접종 뒤에 4주 뒤에 3차 접종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화이자 제약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소아용 백신의 감염 예방 효과는 90.7%이고 중대한 이상 반응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백신은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 영국 등 62개 나라에서 허가나 긴급 사용 승인을 받아 접종에 사용되고 있는데요. 질병관리청은 소아의 중증화율과 오미크론 변이의 유행 상황, 소아용 백신의 국내 도입 일정 등을 고려해서 5살에서 11살에 대한 구체적인 접종 계획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 2부에서 YTN 신현주입니다. 네, 재택 치료자는 5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업무량 증가로 보건소 직원이 쓰러지는 등 현장 대응 역량이 한계에 달아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중앙 공무원까지 추가 파견하는 인력 확충 대책을 내놨습니다. 현장에 나가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기 용인시 기흥보건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보건소 상황이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이곳 보건소는 원래 정규 직원 70여 명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코로나19 업무 대응을 위해 단기 파견 인력 60여 명을 추가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인력은 부족한 상황인데요. 직원 1명이 환자 50명씩 담당하면서 직원들은 업무에 과부하가 걸려 있다고 말합니다. 지난 18일에는 기흥보건소 코로나19 응급환자 관리팀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과로로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코로나19 대응 업무가 가중되자 정부는 이번 주부터 전국 보건소에 방역 외 업무를 일시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재택치료자는 52만 1천여 명으로 하루 사이 3만 명 넘게 늘었습니다. 보건소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재택치료자는 계속 누적되다 보니 현장 대응 능력은 한계에 다다랐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보건소 직원들은 2년 넘게 이어온 코로나19 상황에 사명감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도 힘들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선별진료소 의료진들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검사 체계는 전환됐지만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검사 대기자 수는 지난달보다 체감상 2~3배 정도 늘었다고 말했습니다. 네, 보건소 상황이 만만치 않은 것 같은데요. 정부가 오늘 인력 확충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소는 업무 분담을 위해서 이르면 오는 28일부터 6,500명에 달하는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자체의 인력 재배치를 통해 6,500명 정도의 인력을 확충하였고 이후에 중앙부처 공무원도
추가로 일선 방역 현장에 배치하여 추가 확충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앙부처 공무원들도 최소 한 달 이상 기초 역학조사 등 코로나19 지원 업무에 파견해 방역 공백을 메우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건소로 쏠린 코로나19 관련 행정 업무를 분담하는 것도 필요한 상황인데요. 정부는 재택치료 생활 안내나 격리 해제일 통보 등 행정 관련 문의를 위한 안내센터를 전국 230여 곳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확진자 폭증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무엇보다 현장 대응 능력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기 용인시 기흥보건소에서 YTN 윤혜리입니다. 부산에서만 어제 하루 12,000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는 등 비수도권 상황도 심각합니다. 그만큼 재택치료 환자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재택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들이 쉴 틈이 없습니다. 현장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시 의료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부산시 의료원에 있는 재택치료 의료진은 얼마나 지금 바쁜 상황입니까? 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의료진은 재택치료 전담팀 소속입니다. 계속해서 걸려오는 전화와 이에 따른 대응으로 제가 말을 걸 틈이 없을 정도로 상당히 바쁜 모습입니다. 이곳 재택치료 전담팀은 두 가지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선 재택치료 관리 의료기관 역할입니다. 부산에서도 동래구와 연제구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하루 한두 차례 비대면 관리를 합니다. 평일 야간이나 휴일이 되면 재택관리 의료상담센터 기능도 수행합니다. 다른 의료기관이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에 전화를 걸면 거주지와 관계없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택치료 전담팀 외에도 부산시 의료원은 지역 코로나19 환자 치료 거점 병원으로 여러 역할을 수행 중입니다. 295개 음압병상과 단기치료센터, 선별치료소 등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의료원에 입원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7,200여 명입니다. 네, 수도권 코로나19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부산 지역 하루 환자 수가 어제 12,000명을 넘어섰는데요. 하루 전과 비교하면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네, 지난 월요일 하루 확진자가 6,000명대였는데 불과 하루 사이에 2배가 됐습니다. 부산에서는 지난 15일, 그러니까 지난주 화요일에도 하루 앞서 3,000명대에서 6,000명대로 2배가 더 생기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후 하루 6, 7천 명씩 계속 환자가 나왔는데 어제 갑자기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매일 1,500명 이상 추가 확진 사례가 나오고 일상에서도 광범위하게 감염 사례가 번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는 오늘도 오후 2시 기준으로 집계한 확진 환자가 9,000명을 넘어서는 등 심각한 상황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비수도권에서는 어제 하루 6만 5천여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전체 지역 발생에서 38.1%를 차지했습니다. 경남에서 8,000명대, 대구에서 6,000명대 환자가 나왔고 광역, 특별자치단체 가운데 가장 적은 세종도 어제는 1,000명이 넘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시 의료원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앞서는 이제 내달 초쯤, 그러니까 3월 초쯤에 17만 명을 넘을 것이다라는 예상이었는데 벌써 1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확진자 수와 함께 위중증 환자 수도 증가하고 있고 사망자 수도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또 검사 자체를 기피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보다 약 7만 명 넘게 늘어난 겁니다. 예상보다 빠른 확진자 수 증가, 그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근본적으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전파력이 워낙 강력하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최근 이제 방역 완화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그 유행을 분석하는 전문가 팀에 의하면 이번에 그 영업시간 1시간 연장을 한 이 방역 완화가 확진자 증가폭을 한 6% 정도 늘린 것 같다라는 추정이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겹치면서 유행의 속도와 폭이 아주 더 빨라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2배 가까이, 그러니까 뭐
더블링 현상이라고 하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하루에만 더블링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정점 확진자 수도 늘릴 것 같아서요. 이런 양상을 계속해서 보일 거라고 보십니까? 이제 이미 뭐 여러 예측 모델 중에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에서 예측한 상황을 보면은 확진 환자가 최대 한 36만 명 정도까지 나올 수 있다고 이미 예측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36만 명이면 지금 어제 17만 명의 거의 2배가 되는 거니까 앞으로도 더블링이 더 가능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3월이 되면 전면 등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12세 미만의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어린이 청소년들의 그 유행이 훨씬 더 커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12세 이하의 그 어린이들이 전체 감염자 중에 17 내지 18%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게 이제 두세 배 이상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전체 유행 규모도 굉장히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은 사망자 수가 99명이 발생했습니다. 역대 4번째 규모라고 합니다. 더 늘지 않을까 걱정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미크론 그 변이 바이러스의 그 평균 치명률이 0.18%로 델타 변이의 0.7%보다 많이 낮은 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예. 백신을 접종한 분에서는 정말 더 치명률이 낮게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 60세 이상의 고위험군들이 계속 전체 그 사망자의 뭐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 이 60세 이상은 백신 접종을 완료를 해도 한 0.5% 정도의 치명률을 보이고 미접종하신 분은 뭐 5%가 넘는 거의 10배가 넘는 치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예. 이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느냐가 가장 고민거리가 되겠습니다. 예. 지금 고령층 그러니까 60세 이상에서 백신 접종을 해도 0.5%의 치명률, 그리고 미접종 환자들 사이에서는 5%의 치명률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 위중증 환자가 늘게 되면 아무래도 사망자도 늘게 되고 이게 악순환의 고리가 되지 않을까 걱정되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교수님께서도 현장에서 직접 환자들을 보고 계실 텐데 어떻습니까? 위중증 환자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체감을 하고 계시는지요? 예, 저희 병원이 그 오미크론 유행이 본격화되기 전에 중환자 병상에 환자가 단 3명 정도로 남을 정도의 그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기준으로는 중환자 병상에 19명의 환자가 있고요. 그리고 그 준중증 환자가 20명 재원 중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중환자가 최대한 줄었을 때에 비해서 거의 한 5배 이상 환자가 늘어나는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오늘 발표를 보면 정부 방역당국 발표를 보면 중환자 병상 가동률 36.9%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재택치료 대상자가 52만 명으로 하루 사이에 3만 명 넘게 늘었다고 하는데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지난 델타 바이러스 유행 때보다는 확실히 떨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유행을 단순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요. 결국은 치명률이나 위중증 발생 비율이 낮은 반면에 예. 워낙 오미크론은 이제 확진자를 단기간에 많이 발생을 시키는 게 특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앞으로 현재와 같이 대량 환자 발생이 뭐 2주, 3주 지속이 되다 보면은 낮은 그런 위중증 환자 발생 비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그 중환자 절대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이게 유행 예측에 따르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한 2,500에서 2,600 병상 정도의 중환자 병상을 다 채우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예측이 있기 때문에 예. 계속해서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많은 전문가들이 뭐 병상과 함께 지적하는 게 인력, 그러니까 의료진 부족인데 뭐 의료진 부족 당장에 시급하게 해결할 수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지금 있는 의료진도 좀 지켜야 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료진 사이에서도 집단 감염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예, 워낙 그 지역 사회에서의 그 감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여러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직원들, 뭐 의사 간호사뿐만이 아니라 뭐 행정이나 보안 같은 것들을 책임지는
직원들 같은 경우에도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업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에서 진료량을 줄여야 되는 문제 때문에 입원 환자 진료가 지연이 되거나 또는 수술이나 뭐 여러 가지 중요한 치료의 그 일정이 지연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방역 당국은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치명률 0.08%다. 그래서 지금 독감 치명률 0.05에서 0.1%와 거의 같다. 그래서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가 내놓는 메시지가 다소 좀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너무 걱정할 것이 없다라는 메시지도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그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 또 현장에서 재택치료 과정에서 악화되는 사람들을 걸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어려움들,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이야기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 상황은 오미크론 유행이 점점 본격화되고 정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나치게 낙관적인 그런 그 메시지 전달은 유행 조절이나 대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계속 정부에서 내고 있는 시그널 자체가 유행을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악화시키는 그런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방역 당국이 취하고 있는 조치 자체도 조금 느슨한 부분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 PCR 검사를 누구나 받을 수 없다 보니까 숨은 확진자가 많은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각에서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기피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확진이 되고 나면은 이제 격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 때문에 뭐 사회적인 손실이나 경제적 피해를 입게 되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를 기피하게 되면은 결국 본인이 진단이 늦게 되면서 중증으로 진행되는 것을 막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본인과 접촉하는 사람 중에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 특히 이제 부모님이나 이런 분들이 보호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19를 의심할 수 있는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빠르게 진단을 받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18살 이하 청소년, 어린이 감염이 크게 급증하고 있잖아요. 충분히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으로 봐야 됩니까? 가장 큰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뭐 이제 오미크론이 남녀노소 누구도 가리지 않고 전파력이 강력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12세 미만의 어린이 같은 경우는 전혀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라서 좀 더 유행의 속도가 빠르고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요.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전체 유행의 악화를 가져오는 그런 그 주도적인 그런 요인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소아용 코로나19 백신 식약처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은 상당히 걱정이 많거든요. 안전성 검증됐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예, 이미 임상 연구에서 안전성이 확보가 됐고 우리보다 두세 달 이상 북미 지역이나 유럽 지역은 그 어린이 접종을 먼저 시작한 상황이고요. 예. 이런 과정에서 백신으로 인한 이상 반응이나 어떤 심각한 부작용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는 성인에 비해서는 확실히 더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너무 우려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어린이 가운데 혹시 기저질환이 있거나 그래서 어떤 병을 갖고 있거나 그럴 경우에는 백신을 맞지 않아야 하는 그런 경우도 있나요? 백신 성분에 대해서 아나필락시스 같은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 확인됐던 경우를 제외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 기저질환이 있을수록 백신 접종을 해야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중환자 발생이나 사망을 이 어린이 영유아층에서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분쟁 지역 파병 방침에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고강도 제재로 대응하면서 이른바 신냉전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취재진이 하늘에서 국경을 내려다봤는데 우크라이나를 벗어나려는 차량 행렬이 길게 늘어난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윤 기자. 네, 폴란드 메디카 국경 검문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파병 방침을 밝힌 러시아와 이에 제재로 맞선 서방 사이에 21세기 신냉전 전선이 형성됐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러시아 상원으로부터 해외 파병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돈바스, 우크라이나 동쪽에 있는 지역이죠. 도네츠크, 그리고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영토는 우크라이나가 장악한 두 행정구역 모두를 포함한다며 반군의 공세를 지지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맞든 벨라루스 남쪽 지역과 러시아 서부에서 이 군용 차량과 막사, 중장비 수송 차량이 목격돼 접경 지역의 병력을 보강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미국은 이에 맞서 러시아의 결정을 침경 단계로 규정하고 러시아 은행 두 곳을 전면 차단하는 등 1차 제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또 미국 보병 800명을 발트해 지역에 F-35 스텔스 전투기 최대 8대를 나토 동부작전 지역에 AH-64 아파치 헬기 32대는 발트 지역과 폴란드에 추가로 배치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한 폴란드 국방장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죠. We have welcomed additional U.S. troops in Poland that reinforce NATO's eastern flank. They're also in Poland. We have additional British soldiers as well. We give them support and we will cooperate with them as long as it is necessary. 미국과 러시아의 고위급 회담으로 막판 타결점을 찾는 것이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기도 했지만 외교적 노력도 무산되는 분위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현지 시각으로 24일로 예정됐었던 이 미러 외교장관 회담을 전격 취소했습니다. 백악관도 미러 정상회담은 가시권에서 멀어졌다며 러시아의 철군을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면서 독일이 러시아와 노르트스트림 스바이 가스관 연결 사업을 중단하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영국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된 러시아 은행들과 개인들을 특정해 제재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예비군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안토니우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은 러시아군은 결코 유엔 평화유지군이 아니라면서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위기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국경 모습을 상공에서 촬영한 영상을 단독으로 입수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곳 메디카 검문소에서 현지 상황을 전해드리면서 저 국경 너머 우크라이나 상황은 직접 전해드릴 수가 없어서 현지 상황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저 YTN 취재진이 단독 입수한 국경 너머 우크라이나 지역의 모습을 담은 드론 촬영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폴란드로 빠져나가려는 차량 행렬이 길게 줄지어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안전을 이유로 우크라이나를 떠나고 있는 외국 대사관들과 자국 기업인들을 비난함에 따라 국경에서의 출국 수속이 까다로워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반면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로 들어가는 방향으로는 차량이 10여 대 정도 서 있는 게 전부라서 영상으로는 확연하게 대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우크라이나에서 폴란드 방면으로 본격적인 대규모 유입은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전에 전해드린 것처럼 폴란드와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이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벌어졌고 메디카 국경 검문소 옆에 있는 마트 비에드론카는 이른 아침부터 우크라이나 손님들로 북적이는 모습입니다. 바로 제 어깨 너머로 보이는 곳이 바로 이 비에드론카 마트인데요. 지금도 많은 우크라이나 손님들이 생필품을 사들이고 있습니다. 전쟁이 나서 혹시 국경이 닫히면 구하기 힘들어질 수도 있는 이 휴지와 버터, 돼지고기, 밀가루, 커피, 기저귀 등 이 생필품을 잔뜩 사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네, 현장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까 우리 교민들의 상황도 걱정입니다. 아직도 수십 명이 남아있는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우리 교민의 수는 60여 명 정도입니다.
철수 의사를 밝힌 사람은 한 30여 명 정도 되고 이 가운데 10여 명이 이번 주에 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나머지 분들은 이 현지인과 결혼해서 자녀가 있거나 이 생활 기반이 우크라이나에 있어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크라이나를 떠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16일부터 우크라이나 리비우 지역과 폴란드 국경 인근 프시에미실에 임시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우리 국민의 육로 대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문민 주 폴란드 한국 대사는 우리 교민이 한 명이라도 더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새벽까지 이 교민 회의 등을 통해서 이 대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뒤에 아마 이문민 대사가 이곳 국경 수비대를 찾을 것 같은데 이런 모습들도 저희 뉴스를 통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와 폴란드 국경 검문소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대선이 이제 꼭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이재명 후보는 충청 지역을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호남을 찾아서 유세 일정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선일이 점점 더 가까워지면서 후보들 간 네거티브 또 폭로성 공세도 위험 수위에 이르고 있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 최창열 용인대 교수와 함께 오늘의 정치권 주요 이슈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재명 후보 이야기 해볼까요? 이재명 후보 오늘 중원 공략에 나섰습니다. 역대 대선 때마다 사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던 곳이 충청 지역이었는데요. 사실 윤석열 후보도 이것을 많이 신경 쓰고 있는 것 같은데 노무일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가 충청 지역을 찾았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뭐 충청에서 승리하는 사람, 네. 특히 충북에서 승리한 후보가 다 승리했다는 그런 이제 일종의 충남 충북 중에 충북입니까? 예, 충북이라고 특히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네. 뭐 그만큼 관심 지역이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중원이 중요하다는 건 당연하고요. 예. 또 영호남으로 상당히 갈려진 상황에서 충청은 항상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해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좀 쏠리는 쪽으로 많이 쏠리는 이길 사람에게 몰아주는 그런 이제 스윙 보터 성격이 있기 때문에 중요하고요. 또 이재명,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모두 뭔가 연고가 있지 않습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이제 이재명 후보는 처가가 그렇죠. 충북이라고 하고요. 예. 뭐 윤석열 후보는 또 공주가 부친 고향이고 예. 그 일간에 또 뭐 집성촌이 있었다고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좀 연고가 있어서 공략할 수 있는 여지가 다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한쪽으로 확 쏠리기보다는 이번에 뭔가 좀 나누어지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서 예상하시는군요. 예,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지역인 거죠. 예, 이재명 후보는 이제 충청의 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윤석열 후보는 충청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충청 민심은 어떻게 움직일 것 같습니까? 무엇을 보고 움직일 것 같습니까? 그래서 충청이 보면요, 예. 이게 어느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치지 않아요. 지금 네. 항상 캐스팅 보터라는 게 그래서 그런데 충청 지역의 현재의 의석 분포를 봐도 예. 어느 한 당이 완전히 치우쳐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건 뭐 전혀 알 수 없고 특히 이제 세종시 이건 충북 충남을 떠나서 네. 충청 전체로 볼 때 세종시에 대해서 이제 양쪽이 다 국민의힘이나 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이쪽에 그 행정도시 뭐 이제 의사당 분원 같은 거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런 점들을 이제 어떻게 공략하냐의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충청 지역에 한번 내려가 볼 기회가 있었는데 네. 그쪽에 상당한 신경 쓰더라고요. 어느 쪽에서 더 진정성 있게 세종시에 대해서 신경 쓰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더라고요. 네. 그 부분으로 아마 상당히 표심이 움직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특정 정당의 특별한 이유로 치우치지 않고 네. 아마 그런 정도의 그 캐스팅 보트로 역할을 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번에도. 알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또다시 호남을 찾았습니다. 최근 이제 국민의힘이 호남 득표율을 30%까지 이렇게 높여 잡았습니다. 목표를요. 계속해서 호남 지역을 찾고 호남에 구애하는 모습인데 오늘은 동학혁명 정신을 언급했어요. 왜 이 동학혁명 정신을 언급했을까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제 호남이 예. 어쨌든 일관적으로 보수 정당의 불모지였었다. 예. 뭐 다 아는 얘기죠. 네. 아는 얘기고 특히 또 10.5%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가장 높은 득표를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2012년 대선 때 이제 그 득표를 넘을 수 있을까가 이제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 네. 이번에는 아마 그 국민의힘 측에서도 그렇고 또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광주에 가보니까 그쪽에서도 상당히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게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윤석열 후보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이준석 대표가 되기 전부터 정치 생활하면서 광주에 굉장히 공을 들였다는 거예요. 현지 가보니까. 예. 저도 몰랐던 부분인데 네. 우리가 이제 이 수도권에서는 잘 관심이 없지만 현지 방송에 굉장히 많이 출연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이 출연하고 그리고 또 현지에서 어떤 사람들과 많이 어울리고
최근에 나왔던 무슨 광주 무슨 복합 쇼핑몰 그것도 그냥 나온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바닥 민심을 상당히 잘 알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머리에서 나온 것이다. 이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좀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지지율을 뭐 심지어 25% 30% 얘기하니까 실제 투표장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과거보다 높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하고요. 최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그 수도권 민심도 함께 노린 전략이다. 이런 전문가 분석이 있던데요. 호남 민심을 잡고 동시에 호남 민심에 영향받는 수도권 민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대개 역대 선거에서도 보면 예. 호남 현지에 사시는 분들도 있고 네. 또 호남이 고향이면서 이제 수도권에 사시는 분도 많거든요. 그건 예. 호남 지역만 그런 건 아니에요. 충청도 그렇고 경상도도 다 그렇겠죠. 마찬가지, 예. 영남도 마찬가지 하는데 특히 호남 지역의 그 표심의 향배가 수도권에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아요. 네.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 예. 그 분석은 괜한 분석은 아닌 것 같고 네. 호남에서 만약에 윤 후보가 20% 이상, 지금 뭐 이제 물론 국민의힘은 30%까지 이제 목표로 하긴 하는데, 네. 그래서 그건 뭐 하나의 목표니까 적어도 네. 20%를 넘는다면은 수도권에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지율이 박빙인데요. 이재명 후보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의 마음을 알지 못한 게 정책으로 가장 아픈 부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또 친문복심 윤건영 의원도 이 후보가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 이렇게 지지를 호소하고 이게 강성 친문 지층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진영 내에서의 네. 과제가 두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뭐 진보층 또는 민주당 지지층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친문, 친노의 지지자들이 네. 이재명 후보를 완전히 지지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호남에서 유권자들이 과거 민주당 후보보다 진보 진영 후보보다 이재명 후보를 많이 지지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것이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첫 번째 이제 친문 진영에서의 그 지지가 완전히 쏠리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낮은 그런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지금 보여주는 거죠. 예. 일단은 이제 호남도 그렇지만 또 친문 진영의 모함을 완전히 이제 그야말로 구애하는 그게 있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2017년 경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토론했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후보야 이제 지금이나 그때나 워낙 말을 잘하고 또 토론을 잘하니까 문재인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였던 그런 거 지금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후보의 좀 답답한 그런 반응을 유도했던 그런 것을 보니까 아마 이 부분은 일단 친문 진영의 어떤 마음을 일단은 하려고 구애하려고 하는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이재명 후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2017년 경선 때 얘기를 합니다. 과도하게 문 후보를 비판했었다. 여러분도 자신을 좀 아픈 손가락으로 받아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좀 전에 서른 의원도 지금 와서 보니까 참 억울하겠다. 참 미안한 생각도 든다라면서 이제 지원 사격에 나선 모습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까요? 글쎄요,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층들이 예. 아직 마음을 완전히 열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후보이긴 합니다만 기존의 어떤 전형적인 전통적인 어떤 정당 정체성 있는 유권자들과는 좀 거리가 있게 느껴진 거죠. 예. 이른바 이제 민주당을 지지했지만 이재명 후보의 지지에서 이탈한 사람들, 이 네. 유권자들을 어떻게 끌어오느냐, 예. 이 굉장히 관건일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재명 네. 후보로서는 정말 뼈 아플 겁니다. 아마 지금 이 친문 지지자들의 지지를 온전히 다 흡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노 교수님 말씀처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낮잖아요. 지금 네. 계속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일 텐데 글쎄요. 최근에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치 보복 프레임을 가지고 국민을 공격하는 거 아니겠어요? 정치 보복 프레임은 바로 이제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을 보호할 사람은 자신이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 친문 지지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프레임으로서 정치 보복 프레임을 얘기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느 반 맥힐지 모르겠어요. 실제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좀 그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나타났었죠. 분석을 그래서 이제 하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지금 친문 지지자들이 지금은 완전하게 마음을 주지 않는다 하더라도 예. 막상 투표일이 다가오면서 전 친문 지지자들의 결집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국민의힘으로서 상당히 유의 있게 볼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선거가 가까울수록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요. 오늘 목포에서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을 자주 언급하고 있어요. 요즘에는요.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에서 DJ DNA는 자신에게 더 담겨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는데 과거 역대 이 보수 정당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이나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렇게 자주 언급한 사례가 있었나 이게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기억이 없습니다. 예.
특히 그 김대중 대통령을 자꾸 언급을 하고 네. 더더구나 그 생가인 하이도까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예. 이것은 아마도 이제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었던 얘기 같아요. 예. 아니 지금 1시간 급한 그런 급족 같은 시간에 네. 거기까지 지금 쾌속선으로 뭐 가도 1시간 반 걸린다는 거죠. 예, 목포에서. 예. 그러니까 그런 시간이 되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반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윤석열 후보가 그걸 강행했다는 겁니다. 예. 그만큼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어떤 뭐 요즘 말 많이 나오는 유지를 받들겠다는 그런 정도의 뜻이라고 보여지고 예. 어느 정도 호남 그 밑바닥 민심에는 상당히 영향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말씀하신 그 정신을 자꾸 언급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민주당 구성원, 예. 이런 진보 진영 구성원도 여러 가지 있지 않겠습니까? 네. 옛 민주당 계열 의원들도 있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정치를 했던 예. 그런 사람도 있고 또 그 이후에 이제 이른바 586들이 이제 주력을 이루는 그런 상황에서 민주당 지지층과 민주당을 좀 갈라치게 하려는 뭐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진심으로는 그야말로 어떤 진보 진영의 생각이 또 함께 그 포용하겠다 이런 것을 생각이 들 텐데 일단 전략적으로는 뭐 그렇게 좀 가리려고 하는 네. 뭐 그런 것도 이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호남 민심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저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생각까지 방문했다고 하는 것은 예.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어떤 광주 복합 쇼핑몰이라고 하는 바닥 민심을 뜯겨하는 것처럼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광주 호남 민심이 조금 바뀔 수 있다고 보는 게 꼭 이제 이 지금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하는 거 아니더라도 예. 다시 뭐 지난 얘기입니다만 김정인 비대위원장 전 네. 비대위원장이 광주 민주화운동 사과하고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예. 보수 정당 어쨌든 그쪽은 아예 제껴놨다 시체말로 제껴놓고 예. 아예 그냥 포기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때부터 어쨌든 국민의힘이 조금씩 국민들에게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정당 지지율도. 예. 거기서 이제 발동이 된 거, 시동이 걸린 것이고 아까 말씀처럼 윤 후보가 과거의 보수 정당 후보들과는 달리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물론 상당히 높은 지지율을 받을 거예요. 이재명 후보가. 예. 단지 현재 여론조사로만 볼 때는 과거 민주당 계열 후보들보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높진 않아요. 호남에서 지지율이. 네. 그래서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이 갈 거예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글쎄요. 모르겠습니다만 호남에서의 지지율, 득표율이 윤 후보에 대한 득표율이 과거 보수 정당 후보들보다 상당히 높을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대장동 의혹 공방이 다시 재점화됐습니다. 특히 이제 TV 토론에서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격렬하게 충돌을 했는데요. TV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도 더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재명, 윤석열 후보의 발언을 직접 듣고 오겠습니다. 이 사건은요, 윤석열 케이스입니다. 왜냐하면 이 범죄 집단에게 종잣돈 마련하도록 수사해놓고도 봐준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제일 큰 공헌을 했죠.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규정을 하는데 지금 현직 총장이고 현직 검사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이거는 검찰 게이트고요. 그리고 윤석열이 몸통이라고 저는 진짜 100%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한 거예요. 특검하자. 특검은 반드시 누가 되든 해서 끝까지 파헤쳐서 책임져야 된다. 대장동 부패를 벌인 몸통이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그런 국가 최고 의사 결정권자가 돼서는 안 된다는 명백한 사실과 또 저런 사람을 대통령 후보로 밀은 저런 이재명의 민주당 주역들이 이 나라의 정치를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26년간 부정부패와 싸웠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거는 그냥 견적이 딱 나오는 사건입니다. 부패 사범 중에서도 아주 지독한 사람들은 다 이거를 남한테 뒤집어 씌웁니다. 네, 대장동 의혹을 놓고 공방이 좀 격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게이트, 이재명 게이트 서로 이제 상대 후보가 몸통이다라고 주장하고 나섰고, 뭐 캠프에서도 오늘 보니까 조정식 특임본부장도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맞불을 놨더라고요. 자, 대장동 의혹이 재점화 됐는데요. 지금은 양측이 물러날 수 없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동안 대장동 게이트가 진상은 밝히지 않았지만 네. 계속해서 이재명 후보가 조금 수세에 몰려 있었죠. 예.
첫 번째 그 토론에 두 번째 토론, 그러니까 법정 토론 말고 그 이전에 치러진 그때도 보면 계속해서 윤석열 후보를 거세게 몰아붙이고 이재명 후보가 뭔가 좀 수세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네. 아마도 이제 그 캠프에서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 본인도 그렇고 이제는 좀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수세에 몰려 있지 말고 야말로 공격이 최선의 방어다 이렇게 하면서 윤석열 게이트로 아예 그렇게 이제 규정을 하고 예. 프레임 전환을 시도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3월 9일까지 뭐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이와 같은 그 수세에 몰렸던 측에서 공세로 전환하면 예. 그것이 사실이건 아니건 민주당 지지자들, 이재명 지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윤석열 게이트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생기는 거죠, 그게 근거가. 네. 왜냐하면 주장을 했기 때문에 후보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프레임 전환으로 보이고요. 뭐 윤 후보가 아까 좀 들으니까 이재명 후보가 또 1대1 토론도 하자. 예, 1대1 뭐 토론을 제안했습니다. 이렇게 나왔는데 예. 아니 그거 좀 계속해서 얘기했던 건데 이제 와서 또 얘기하는 건 어차피 선거일까지 그런 게 지금 실시되지 않을 게 너무 분명하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공세적으로 프레임을 전환하자 이런 결정을 한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녹취록에 이제 이재명 게이트라는 말이 나오면서 이제 이걸 두고 여야 해석이 다른데요.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그 당시 대법원 재판 그런 받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럴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재판 사건을 게이트라고 표현하느냐라고 이렇게 반박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우선 이제 민주당의 핵심 당직자가 네. 선대본부에 아주 중요한 직책에 있는 분이 그 의원이 이재명 게이트라는 거는 그 나왔는데 그 이재명 게이트라는 얘기 나오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는 토론했대. 그저께 토론했대. 예. 그 말에 책임지고 사퇴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제 윤 후보에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네. 아무튼 그 강훈식 의원이 그 얘기를 했는데 네. 이재명 게이트란 말은 게이트가 이제 문 아니에요, 이렇게 예. 문을 지킨다, 입구를 지킨다. 네. 이재명 후보가 지킨다라는 의미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그건 좀 그런 의미는 아닌 거 아니에요? 게이트란 말은 그렇게 안 사용됐잖아요. 예, 그만큼 이제 아무튼 방어하기 위해서 많은 얘기를 하는 건데, 저도 일단 이 부분은 공격형 방어로 이제 전환한 거예요. 방어를 전환한 건데, 글쎄요, 이건 워낙 이제 양쪽의 주장이 다르고. 또 이 대장동 개발 사건의 의혹에 대해서는 워낙 갈래가 많습니다. 지금 50억 클럽도 네. 있고 무슨 아까도 조재현 대법관 그분 얘기도 나오고 해서 뭐 기자회견도 했습니다만 그 얘기 이따 하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근데 저 사건의 핵심이 이거라고 해요. 저는 초과 이익 환수가 왜 그렇게 안 됐는가, 네.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왜 빠졌는가, 예. 그 과정 경위 그리고 공공이 물론 성남시가 많은 부분을 환수했습니다만. 어떻게 그렇게 민간에게 과도하게 많은 이익이 돌아갔는가, 배당 이런 게. 네. 그 특혜는 왜 가능했던 것인가. 그게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것과 관련이 있겠죠. 그리고 지금 김만배나 유동규 이런 사람들이 횡령 배임으로 구속돼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사람들의 횡령 배임, 이 윗선은 누구인가? 이른바 그분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고 네. 이게 핵심이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격가지로 50억 클럽도 나오고 부산저축은행 2011년도에 왜 윤석열 후보가 검사를 했을 때 못했냐 이런 것들은 또 나오는 의혹들이 예. 규명돼야 됩니다만 역시 본질은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에요. 예. 그거 규명을 해야 되는 것이지 너무 프레임 전하고 이런다고 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나중에 밝혀질 일이에요. 예. 누구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하더라도 이 부분이 본질이다. 네. 다른 건 다 이제 프레임으로 이제 서로 공방을 주고받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대장동 그분 의혹. 예. 처음 이제 언론 보도로 그분이 대법관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A 대법관이라고 표현을 했었는데 토론회에서 이름이 나왔습니다. 조재현 대법관. 오늘 오후 기자회견 열었죠. 기자회견을 열어서 자신은 무관하다라고 공개 기자회견을 했고 수사도 받겠다라고 했습니다. 자, 조재현 대법관 오늘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조 대법관도 본인이 얘기했지만 지난해 10월부터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언론에서들 그러니까 뭐 물밑에서 얘기가 나왔었고요. 저도 듣고 있었고. 그리고 또 일부 한국일보인가요? 지난주에 네. 보도가 됐었죠. 예. 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렇게 그것도 사실 이런 대선 정국에서 이거를 계속 해명을 해야 하냐마냐 고민했다는 겁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기가 있죠. 이 대법원이라고 하는 건 본인도 조 대법관 본인도 얘기했지만 국민의 신뢰가 없으면 존립할 수 없습니다. 예. 행정부처럼 집행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입법부처럼 무슨 예산권 또 법률 만드는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오직 국민의 신뢰밖에 없는데 국민의 신뢰가 지금 이렇게 무너져서 사법부 존립 근거가 무너지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오늘 여러 가지 하든 모든 걸 부인했죠.
김만배 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네. 뭐 사석이건 공석이건 만난 적도 없고 전화 통화조차 한 적이 없다. 그리고 뭐 그분 따님이 지금 50억짜리 빌라에 살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한 그거 김만배 씨의 녹취록에 나와 있는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본인 딸이 두 사람, 그러니까 위로 두 예. 딸은 이제 결혼했지만 한 사람은 이제 서울에 살고 있고 한 사람은 죽전에 살고 있다. 그래서 그쪽에 사는 혹시 물어봤는데 그것도 전혀 아니다. 어쨌든 모든 의혹을 부인한 거죠. 19개의 녹취록에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일단 언론을 통해서 계속 나오고는 있는데 19개의 녹취록이 다 나와야지 제대로 알 것 같고 또 검찰이 수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고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게 녹취록 얘기가 이게 이제 간헐적으로 자꾸만 이렇게 공개되잖아요. 네, 일부 내용만 지금 일부 내용만 공개되고 맥락은 알 길이 없고 보도되고 또 그것을 유권자들은 시청자들은 또 우리 국민들은 그렇구나 또 알 수밖에 없고 그 당에서 얘기하는 쪽으로 이건 알 수가 없어요. 녹취록을 아예 전문을 공개하든가. 네. 그리고 아까 잠깐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저는 그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이 대장동 관련해서 1대1 토론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1대1 토론 양쪽에 다 하자는 거 아니고 그럼 딱 분수하면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 딱 시간 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서로 주장이 다르고 대법관이 이렇게 기자회견 해가지고 대선을 앞두고 하는 건 아까 조재현 대법관 본인 얘기처럼 이례적이고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그 정도로 이 사건에 대한 규명이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최창렬 교수님은 1대1 토론해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죠. 이제. 모든 걸 보여주고 판단을 맡겨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단일화 이슈로 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단일화가 지금 사실상 무산된 것 아니냐라는 관측이 훨씬 많은데요. 그런데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대선 후보의 기싸움은 점점 사실 감정 싸움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양측의 발언을 듣고 오겠습니다. 국민의당 관계자들이 안철수 대표의 의사와 관계없이 우리 측 관계자에게 안철수 대표를 적게 만들겠다는 등의 제안을 해온 것도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이제 미방과 부사인, 뭐 범람과 장달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배신자들 말하는 거죠. 지금 굉장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좀 조용히 하시길 기대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 큰 합의라는 거는 통 큰 사람 둘이 만나서 해야지만 통 큰 합의가 되는 거지. 통 큰 사람과 속 좁은 사람이 만나면은 그거는 복장 터지고요. 국민 경선을 하면 저는 제가 질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봤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께서 원하시는 방향이라 저는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일주일 동안 이제 아무런 대답도 없이 오히려 가짜 소문들만 퍼뜨리면서 아예 존재를 지운다고 할까요? 터뜨리시죠? 그러시면 되는 건데 왜 자꾸 그렇게 하시는지 알 수가 없네요. 오늘 앞으로 이준석 대표 라디오 인터뷰 내용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민의당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는데 그 제안이 뭐냐면 안철수 접게하겠다 그런 제안이 있었고 그런 제안을 한 사람이 지금 시끄럽게 떠드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누군지는 모르고요. 근데 이준석 대표가 이 시점에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그 말도 그 말이고 이 대표는 이 단일화를 안 바라는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단일화를 원치 않는 물론 전략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전략적이라고만 보기에는 발언이 너무 수위도 높고 지금 이거는 그쪽에 배신자가 있으니까 거기 우선 단속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단일화가 논의가 진행될 수 있겠어요? 물론 지금 이제 지난주 20일 날 단일화가 결렬됐잖아요. 그날 오전에 윤 후보하고 안 후보하고 통화가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나려 했다가 이제 안 됐다는 건데 실무자를 만나서 얘기하자 이런 게 통화 배경을 놓고도 서로가 달라요. 서로 달라요. 또 그 내용도 다른데 아무튼 통 큰 사람과 속 좁은 사람이 만나면 속 좁은 사람이 안 후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그 유지를 받들어서 완주하겠다 그랬더니 돌아가시 전에 유서 안 썼는데 유지를 어땠습니까? 아니냐 그러는데 그건 안 후보로서는 정치적 수사예요. 뜻을 받들어서 하겠다라는 건 당연히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얘기인데 그걸 또 굳이 유서를 썼니 안 썼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저는 안 후보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 대표가 이거 오히려 이 단일화 안 바라는 게 아닌가 아주 평면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래서 이런 만약 정말 단일화 바란다면 이런 발언 좀 자제할 필요가 있을 거고 저는 그래서 이번 주말쯤에 양쪽에 무슨 어떤 접촉이 있어서 단일화의 불씨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라는 게 제 예측이에요. 모르겠어요. 제 예측이 틀릴지 말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완전히 무산된다고 보기는 아직은 좀 이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단 발표된 양측의 입장만 보면 절대 단일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또 전문가분들은 단일화는 살아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노동현 교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이 닫혔다고 일단은 보이죠. 네. 문이 다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뭐 서로 단일화하겠다 이렇게 한 거 참 우스운 얘기죠. 그렇죠. 국민들이 예. 보기에 저게 무슨 정치에 저게 뭐야. 예.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또 정치란 건 또 문이 닫히면 창문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 정치니까 예, 그렇게 해야 상상력이 있는데 예. 이 단일화 주제가 굉장히 피곤한 겁니다. 매 선거마다 나오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매 대선마다 나와가지고 선거 본질과 관계없는 것 네. 가지고서 국민들의 선택을 자꾸 이렇게 방해하는 그런 주제거든요, 이게. 네. 예,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예. 더더구나 지금 이준석 대표는 모르겠어요. 저 최창렬 교수님 말씀처럼 본인이 원하지 않는 건지 네. 아니 무슨 전략적 고려가 있는 건지 아니 뭐 사자 해도 뭐 사자 필승론, 신사자 필승론인지 네. 이거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예. 아니면 어떤 분들 얘기하는 것처럼 정말 이준석 대표는 예전부터 이게 나왔던 것이 정말 윤 후보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 건지 어떤 건지 종잡을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좀 국민의힘에 좀 얘기하고 싶어요. 예. 아무도 거기는 어른이 없나요? 아. 후보가 이런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후보도 이준석 대표의 발언을 참 잘한다, 네. 잘하고 잘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라면 자제시켜야죠. 예. 누구도 아무도 이렇게 제어할 수 없다. 아무리 대표지만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한다면 그건 조직도 아니죠. 예. 이렇게 상대를 조롱하고 해선 안 될 말, 도저히 상식적인 생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네.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물론 뭐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페이스북 같은 데 올려가지고 예.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정식으로 얘기해서 공식적으로 얘기해서 예. 이런 말은 당신이 하는 것은 해당 행위니까 하지 마라. 이렇게 좀 제어가 돼야 될 텐데 아무도 그걸 제어하지 못한다는 저는 이건 조직의 어떤 논리로도 맞지 않다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많은데 한 가지 이슈를 좀 더 짚어보고 가겠습니다. 현수막 이야기인데요. 거리마다 지금 대선 현수막이 많이 붙어 있는데 선관위가 현수막 문구 허용 범위를 밝혔는데 상당히 넓혀놨습니다. 선관위. 자, 선관위가 허가한 현수막 문구를 좀 보면요. 소가죽 세력, 초밥 10인분, 술꾼, 청와대 굿당, 전과 사범, 폐륜화 이런 문구들을 다 허용했습니다. 작년 재보궐선거 때는 내로남불, 무능위선 이런 문구 금지했었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가지고 또 이제 지난 보궐선거 때는 왜 엄격하게 하더니 이번엔 또 이렇게 하느냐. 예. 그게 또 일부 얘기로는 민주당에 치우쳐서 그런 거 아니냐. 예. 정부 여당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면서 비난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오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제가 죄송하지만 제가 중앙선관위 선거자문위원인데요. 예. 지난 연말에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회의 때 다 위원들이 얘기한 게 아니 보궐선거 때 왜 그렇게 그걸 금지하느냐. 예. 이게 허위 사실이나 후보를 직접 비방하는 것이 아니라면 네. 폭넓게 허용하라. 예. 대부분 얘기였습니다. 그게. 그랬군요. 아마 그런 예. 결과라고 생각이 되니까 네. 이분도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여당이든 야당이든 네. 상대가 쓰는 것만 왜 유리하게 하고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말고 예. 본인들이 표현하고 싶은 것 예컨대 허위 사실 비방, 인신 예. 비방 이것만 아니라면 네. 이게 뭐 쓰라고 그렇게 허용하기 좀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는 예. 측이니까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창렬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뭐 표현의 자유란 측면 그리고 선거에서 예. 뭘 자꾸 묶는 건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아. 그러니까 특정 정당이나 특정 후보를 거론하는 게 아니면 저렇게 허용하는 게 맞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네. 선거 워낙 네거티브 선거잖아요. 예. 지금 뭐 소가죽이니 초밥 저거 다 저걸 그냥 아예 눈으로 봐야 되니 네. 이 시청 우리 유권자들의 눈이 얼마나 피곤하겠느냐. 조만간 길거리에 네. 붙겠죠, 저게. 저 안 보고 싶어도 보기 싫어도 봐야 돼요. 다 보입니다. 그건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노동일 경희대 교수님, 최창렬 용인대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은 민주당은 어제 추경 국힘이 끝까지 발목 잡는 거 이렇게 털어내가면서 열심히 추경 통과시켰지만 그걸로 부족하죠.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저는 당선되는 순간에 2차 추경 50조 원 준비해서 선거를 앞둔 선심성 그 찔끔 예산을 정부로부터 추경을 받아와가지고 그거를 또 예결위해서 새벽에 날치기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가 대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하게 되면 신속하게 30조 이상을 추가 투입하면 되니까 그래 알았다 해서 합의 통과를 시켰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들의 회의 참석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여당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한 점에 대해서 강력한 유감을 표합니다. 추경안이 정의당과 민주당 정당을 제외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거대 양보한 곳에 지원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국민에 대한 걱정은 없고 선거를 앞두고 얼마만큼의 재정 지원을 민주당이 해낸 것인지 국민의힘이 해낸 것인지 서로 타이틀을 가져가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거대 양당을 비판합니다. 국민의힘은 더 가관입니다. 민주당이 추경 지원으로 유권 자유 한심을 얻을까 노심초사하며 민주당보다 높은 금액을 제시하고 본인들의 안으로 추경을 해야 한다고 때를 쓰며 예산안 통과를 늦춰왔습니다. 내가 시혜를 베풀겠다고 싸울 것이 아니라 적극 협의해야 합니다. 최선의 안을 만들고 국민들을 살릴 책임이 우리 국회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코로나19 고통받고 있는 중소상공인 자영업 그런데 당장 선거를 앞두고는 마구잡이로 퍼준다고 합니다. 민주당이 500만 원 부르니 국힘은 1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국힘은 1000만 원 준다고 합니다. 그쪽은 2천만 원 해. 정의당은 2022년 본예산을 논의하면서 대선을 2주일 앞두고 오늘부터 외국에 사는 우리 유권자들의 재외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각국의 코로나19가 여전히 어수선한 상황인데다 전쟁이 임박한 우크라이나에 사는 유권자들은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재외투표 소식은 중국 베이징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강성웅 특파원. 네, 중국 베이징입니다. 네, 베이징에서는 투표가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이곳 베이징의 경우 주중 한국 대사관에 투표소가 마련됐는데요. 오전 8시부터 지금까지 이 첫날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투표가 6일 동안 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유권자가 몰리는 상황은 아니고 차분한 가운데 투표 행렬은 꾸준히 이어지는 이런 모습입니다. 이 중국의 경우 국토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까 투표를 하러 투표장인 이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오는 데만도 대여섯 시간씩 걸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왕복하면 12시간이고 보통 하루 정도를 다 이 투표하는데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 선관위에서는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 버스를 보내서 투표를 돕고 있는데 가까운 지역은 그나마 괜찮은데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도쿄와 오사카 등 일본 내 19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20대 대선에 이 재외 투표가 오늘 시작됐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투표소마다 온도계, 이런 소독제 이런 것들 비치해 놓고 방역에도 아주 만전을 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본에서는 도쿄와 오사카 등 총영사관이 있는 10개 지역은 오는 28일까지 6일 동안 투표를 하는데 그 외 9개 지역은 3일씩만 투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네, 투표를 하고 나온 유권자들이 직접 만나봤을 텐데요. 분위기 어땠습니까? 네, 아무래도 외국에서 오래 살던 분들이어서 이 오래 살면서 투표를 하다 보니까 지지 성향과 상관없이 자신이 행사하는 이 한 표 한 표에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베이징과 도쿄에서 투표를 마친 유권자들의 말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훌륭하신 리더 대통령이 이번에도 잘 선출이 되셨으면 그런 마음으로 왔습니다. 서로 모든 국민의 그 대의가 반영된 그런 분이 당선되셔서 나라를 위해서 봉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좀 더 발전하고 살기 좋은 나라로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투표했습니다. 한일 관계가 지금보다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고 동북아에서 좀 더 위상이 높아지는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런 분들 말고도요, 직접 만나본 분들 가운데는 먼저 투표를 하니까 좀 책임감을 더 느낀다라는 어떤 그런 말씀을 해주신 분도 많았고요. 대부분 또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에 자부심을 느낀다 이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집계한 이번 대선의 해외 선거인 수는요, 해외 유권자가 되겠습니다. 등록자를 기준으로 등록한 사람을 기준으로
22만 6,162명입니다. 2017년 5월 19대 대선 때 등록한 해외 선거인 수와 비교를 해봤습니다. 29만 4,633명이 당시에 그 등록을 했는데요. 이 숫자보다 6만 8,471명이 적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원인인 것 같은데요. 재외 투표의 등록 유권자 수가 이렇게 23%나 감소한 게 이번 대선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지 이 부분도 관심입니다. 여기다 우크라이나에서는 이 전쟁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번에는 재외 선거를 아예 하지 못하게 됐다, 이렇게 현지에서 그 선관위가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등록을 한 유권자 수를 물어보니까 177명입니다. 투표를 하겠다고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고 등록을 마쳤는데 현지 상황 때문에 투표를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번 재외선거는 28일까지 계속되는데 지역에 따라서는 일정을 좀 단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정이 단축됐는지 안 됐는지, 투표 종료일이 언젠지 사전에 투표하실 분들은 미리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YTN 강성웅입니다. 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전 세계 주식시장도 출렁이고 있고요. 특히 우리 수출업계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몇 달째 유가가 계속 오르고 있고 원자재 가격도 급등하면서 무역 수지도 2달째 적자입니다. 자동차와 가전 수출은 물론 물류 시스템 마비에 루블화 가치 폭락에 따른 환차손 등 우리 수출 기업은 비상입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동향분석실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실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장상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실장님, 지금 시시각각 돌아가는 상황 지켜보시느라 매우 바쁘실 텐데요. 일단 지금 현재 우리 기업들의 수출은 차질을 빚고 있는 부분은 없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걱정에 비해서는 아직 그 수출 차질이 가시화되고 있는 부분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차지하는 비중이 1.5%나 0.1%로 좀 작고요. 예. 이번 2월 달에도 수출이 2자릿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수출도 1월 달에 한 22% 정도 증가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뭐 아직까지는 괜찮은 상황이긴 하지만 장기화된 조짐도 보이고 있고 과거에 크림반도 합병 사태 때 뭐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사실상 점령하면서 우리 기업들이 타격을 상당히 받았거든요. 당시에 그 수출 품목 얼마나 줄어든 겁니까? 예, 2014년에 말씀하신 대로 크림반도 그 강제 병합으로 제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2014년도에는 우리나라의 러시아 수출이 한 9%, 그리고 2015년도에는 무려 한 54% 정도 급감했습니다. 네. 품목별로는 2015년도에 자동차가 60% 이상, 그다음에 가전제품은 한 50%, 네. 그다음에 석유화학 제품도 한 37% 정도 그렇게 크게 감소한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요. 이번에도 우리 수출 기업 중 자동차가 큰 타격을 받지 않을까 걱정인데 타격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그 자동차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예, 자동차는 국내에서 완성차가 나가는 것도 있고요. 네. 현지에서 저희 자동차 업체가 만들어서 파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지에서 만들어서 파는 경우에는 일단 가장 걱정되는 부분이 부품 조달이 좀 어려울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그에 따른 각종 비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상하시겠지만 현지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현지 판매가 감소해서요. 예. 그리고 또 현지 판매는 루블화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업체 같은 경우에는 여러 부품이나 그런 것들은 세계 곳곳에서 가지고 오는데 루블화로 현지에서 결제가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환율로 인한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뭐 제재를 받게 되면 러시아 내수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구매력이 떨어지고 그게 연쇄적으로 우리 기업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경제 제재가 시작이 되면 현지 경기가 나빠지고 예. 또 환율이 절하되면서 또 물가 급등, 그다음에 구매력 약화가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자동차나 가전 같이 저희가 주력으로 삼고 있는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현지에서 가장 먼저 판매가 둔화되는 그런 품목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제재로 인해서 자동차나 그런 가전 부품들은 또 거기에 부품 조달 애로까지 겪게 돼서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그런 애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최근에 보니까 국제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더라고요. 뭐 90달러, 배럴당 90달러를 넘어섰고요. 또 반도체 재료들, 원료, 원자재 가격 많이 올랐다고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예, 오늘 자료를 보니까 유가가 예. 두바이산, 브렌트산 모두 $96를 현물 기준으로 그렇게 넘어섰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에 도입되는 가격 기준으로 보니까 최근 1년간 원유는 80% 이상 올랐고요. 예. 천연가스는 150%, 그다음에 유연탄은 160% 이상 그렇게 좀 크게 올랐습니다. 말씀하신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이는 일부 희귀가스가 우크라이나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쪽도 살펴보니까요. 예. 뭐 네온이나 크립톤, 크세논이라고 하는 그런 희귀가스가 반도체 제조 공정에 쓰입니다. 예. 그것도 보니까 네온은 한 100% 이상, 크립톤과 크세논은 50%, 80% 이상 도입 단가가 최근 1년간 올랐습니다. 네. 뭐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서 그런 희귀 가스들을 수입해서 쓰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걱정할 부분들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있겠군요. 예, 근데 다만 좀 안심되는 부분은 예. 그 최근에 각 기업을 중심으로 재고를 많이 좀 늘려놓았고요. 예. 그다음에 2019년 일본과의 반도체 분쟁과는 달리 이번에는 저희가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이 일본과의 사태에서만큼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러시아 사태 영향으로 이제 유가, 원자재가격이 급등하니까요. 무역 수지도 지금 비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겨울철 수요까지 증가하면서 무역 수지가 2달째 적자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한동안 계속 무역 흑자를 기록했었는데 네네. 지난 12월 달에 한 4억 달러 그리고 지난달 1월 달에는 무려 48억 달러 정도 적자를 저희가 실현했습니다. 무역 적자는 좀 다른 부분은 과거와 다른 점은 수출이 잘 되지만 수입이 갑자기 많이 늘어서 적자가 됐는데요. 예. 다만 다행인 것은 이번 달 들어서 적자가 많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달을 정점으로 해서 무역 적자는 그나마 좀 줄어들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만은 향후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변수이긴 합니다. 네. 지금 현지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이요. 주재원이라든가 임직원 철수 계획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들으신 게 있으신지요? 예, 현재 전쟁이 가능한 지역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정부, 공관, 그다음에 코트라를 중심으로 해서 국내 기업 비상 연락망이 모두 가동돼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단계별로 사태 진전에 따라서 단계별로 안전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철수까지 단계별 시나리오에 맞춰서 대응 방안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그리고 우리 수출 기업 영향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도양분석 실장과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프로야구 역시 실내 스포츠처럼 확진자 속출에 애를 먹고 있지만 새 시즌 준비만큼은 소홀히 할 수 없겠죠. 전지훈련장 표정을 서봉국 기자가 들여다봤습니다. 딱딱한 야구 공략인 테니스공 수비 훈련. 수비 집중력 향상과 정확한 포구가 목적이지만 변화무쌍한 공 탓에 실수가 속출합니다. 이게 진짜 야구공 같으면 이거 놓치겠어? 안 놓치지. 무게가 있으니까. 아직은 추운 날씨, 키움 투수들은 글러브 토스 훈련에 한창입니다. 몸도 풀고 스퀴즈 상황에도 대비하는 건데 술래만 고역입니다. 제주에 캠프를 차린 SSG 선수들은 이색 체험 산매경입니다. 지역 특산물 한라봉 따기인데 복장까지 차려입고 열심입니다. 고된 훈련 뒤에는 꿀맛 식사가 기다립니다. 말 그대로 산의 진미, 큼지막한 스테이크가 지친 선수들을 반깁니다. 석영과 함께 또 하루가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류중일 전 프로야구 LG 트윈스 감독이 야구 국가대표팀 지휘봉을 잡았습니다.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는 류 감독이 오는 9월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야구대표팀 감독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류중일 감독은 삼성 시절 4년 연속 팀을 정규리그 한국시리즈 통합우승으로 이끌면서 지도력을 인정받았고 LG 시절에도 2년 연속 정규리그 4위를 차지하며 가을 야구를 치렀습니다. 프로배구 V리그 여자부에서 현대건설이 IBK 기업은행을 3대1로 꺾고 지난해 12월 11일부터 15게임을 모두 승리했습니다.
2009-2010 시즌 GS칼텍스 14연승 기록을 넘어서는 새로운 기록입니다. 현대건설이 오늘 도로공사전에서 3대0 혹은 3대1로 이기면 남은 7게임 결과와 관계없이 정규리그 1위도 확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수석입니다. 그래도 제가 손재주 하나만큼은 자신 있기 때문에 그 재주를 여기 한번 부여보겠습니다. 화이팅! 이게 이렇게 된다고요? 정확하게 반을 갈랐습니다, 제가. 우리네 어머니들이 하는 방법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이거 왜 이렇게 떨려? 두 번째 도전. 느낌 왔어. 오! 좀 성공. 이거 어렵네요. 제가 비록 뽑기는 실패했지만 선거에서는 투표권을 잘 행사해서 잘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트포 당당한 나, 보트포 코리아. 강추위가 절정에 달한 오늘에 이어 내일 아침도 때늦은 추위는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8도로 예년 기온을 7도가량 밑돌겠는데요. 다행히 낮부터는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추위가 조금씩 누그러지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하지만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새벽부터 아침 사이 약한 눈발이 조금 날리겠고요. 밤부터는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면서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의 대기질이 탁해지겠습니다. 중부와 영남, 전북 지역은 대기가 점점 더 건조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조경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 지역은 내일 바람도 강하게 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에도 내륙 곳곳으로 한파특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울 기온이 영하 8도, 대전은 영하 9도, 대구는 영하 7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낮 기온은 오늘보다 3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4도, 광주 8도, 6도, 부산은 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 낮부터 초봄 같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토요일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어서 저녁 종합 뉴스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